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부록. 내 인생 내 맘대로. 뭐였지? 이거 다 넣어줘요. 여순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묵묵히 뜻을 밝힌 아마존입니다. 안녕하세요. 묵묵히 이런 젠장. 뭐였어 방금? 비폭력 대화인데. 너무 폭력적이야. 알만하만. 알만하만 묵사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약간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폭력을 없애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웃음이 넘치네요. 비폭력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별책부록 4인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자신의 그 말에서 판단을 빼고 관찰만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느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연습 어떻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 했더니 말이 줄어들지 않나요? 네, 맞아요. 길게 하라고 배웠는데. 이 말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한 번씩 좀 하게 되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멈칫하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폭력 대화의 나머지 두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다음에 내 느낌까지 얘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요소, 욕구를 의식함으로써 자신의 느낌에 대해 책임지기. 한마디로 욕구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네. 느낌의 근원이 뭔지를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느낌을 불러일으킨 어떤 자극이 될 수 있죠.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면 내 느낌이 막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느낌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라는 인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야? 자극은 될 수 있는데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뭐냐면 느낌은 자신의 필요와 기대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는가에도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그 행동을 기분 나쁘게 아주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좀 다른 느낌으로 느끼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판도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상태에 따라서 우리 아마존님은 재산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는데 내 상태에 따라 내가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좀 다른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동할 때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연민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나 가치관을 표현하는 좀 왜곡된 방법이라고 마샬 박사는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들을 때 자기 방어나 반격하는 데 더 힘을 쏟는다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말을 들으면 그걸 좀 이렇게 방어하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쓰다 보면 당연히 서로 더 공격적인 말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느낌을 내 욕구에 직접 연결을 해서 나의 표현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좀 더 쉽게 연민으로 반응할 수 있대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사실 나의 욕구를 인식하고 그걸 표현하는 걸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뭔가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을 뭐 학생이 그러면 안 되지라던가 뭐 여자는 그러면 안 되지, 남자는 울면 안 되지 뭐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역할 인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욕구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걸 좀 억누르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 속에. 그러다 보니 이게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에 혹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는데 4가지 선택 방법이 있다고 마샬 박사는 얘기해요. 특히 누가 우리를 부정적으로 말할 때, 나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썼을 때, 예를 들면 뭐 판단하는 말이라던가 이런 걸 했을 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탓하는 거래요. 누가 나한테 만약에 넌 이기적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를 탓하는 방법은 내가 그랬구나. 내가 좀 더 신경 쓸 걸 그랬네. 라고 나에게 원인을 돌려요. 근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넌 이기적이야 했더니 야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지. 내가 너한테 다 맞춰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기적이라고 해. 네가 이기적이야. 라고 오히려 받아치면서 상대방에게 탓을 돌릴 수도 있겠죠.
근데 세 번째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느낌과 욕구를 인식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넌 이기적이야 했더니 네가 나한테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으니 내가 마음이 아프다. 왜냐면 나는 네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네가 알아주기를 인정받고 싶었거든 내가. 근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되게 마음이 아프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결국은 각자 다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네. 나의 화법이죠. 아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내가 아프다. 나는 그럴 때 아프다. 근데 나는 이러려고 그랬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이라고 하기에는 상대방이 느끼는 거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대방도 바꿀 수는 없지 않을까.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내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 느낌은 슬프다. 왜 슬프냐면 네가 그렇게 말해서? 나는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인정받고 싶은 내 욕구가 있었는데 네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내가 슬프게 느낀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막상 두 사람이 서로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맞춰줬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기적으로 느껴져? 그 말 들으니까 슬프네. 나는 되게 맞춰준다고 생각하고 네가 그걸 좀 알아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면 한 발 좀 물러서면서 공격적인 거를 조금 누그러뜨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나는 인정받는 걸 좋아해. 너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그런 것도 나의 네. 표현을 한 근데 거네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것부터가 조금 상대방한테 또 한번 좀 공격으로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나는 이러려고 했는데 네가 그 말을 해서 요런 이게 주고받음이 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얘기 들으면서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나는 이런 마음이야. 그래서 슬퍼 이렇게. 제가 그 표현한 것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란 말을 들으니 내가 마음이 아파라고 앞뒤만 얘기한 건데 네가 그런 말을 해서 마음이 아파로 제가 오해하게 말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그 상대방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말 속에 숨어 있는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의 느낌과 욕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를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너 이기적이야! 라고 나한테 얘기했을 때 너는 좀 더 배려받고 싶었는데 그걸 원했기 때문에 지금 실망했구나 라고 상대방의 욕구와 느낌을 알아채고 그것을 되묻는 거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내가 그 반응을 상대방이 나한테 부정적인 말을 던졌을 때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거 생각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게 그 상대방의 기분을 잘 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맞아요. 반발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요즘 저도 지금 그런 기분인 게 실망했구나 이러는 것도 너 그렇구나라고 내가 판단한 걸로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실망스러울까라든지 차라리 아니면 많이 속상했어? 라든지 이렇게 좀 묻거나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다 싶네요. 지금 들으면서는. 실망했구나 하고 묻는 거였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 이런 실망했어? 기분이구나 뭐 이렇구나 저랬구나 이런 말이 조금 정말 속상한 상황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네요. 이게 뉘앙스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망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실망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렇겠죠.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네. 판단보다는 또 이해해주는 말이라고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저도. 그래서 이런 내가 상대방의 욕구를 좀 알아봐 주는 것이 그렇죠. 그게 근데 틀릴 수도 있어요. 너 그래서 실망했구나 했는데 실망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다른 표현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는 이 사람이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느낌을 알아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그 다음 대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망한 게 아니라 내가 화가 났어. 화가 났어? 뭐 이렇게 다시 또 다른 걸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셜 박사가 얘기하기로는 어쨌거나 나의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 혹은 상대방의 욕구까지 알아주는 방법까지 가게 되면 폭력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덜 간다는 거죠. 더 덜 가는 거 생각났어요. 네가 어떤 기분일까 내가 짐작할 수가 없다. 너 기분 많이 나빴을 것 같아. 너 어떤 기분이었을까? 뭐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그런 대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표현들을 제시했는데 상대방이 그런 것에 전혀 그게 아니야라고 계속 얘기할 때는 오히려 어떤 느낌인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어? 나한테 얘기해 줄래? 라고 오히려 상대방이 표현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판도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느낌이나 욕구뿐 아니라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도 인식하려면 표현을 조금 이제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막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아, 집이 이게 뭐야? 짜증나! 라고 얘기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느낌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집이 이게 뭐야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집에 왜 먼지가 이 3입방미터 안에 몇 톨의 먼지가 있는데 그거를 네가 인마 안 치워놓고 자식아 이러면 안 되지? 좀 더 단순화시키십시다. 집이 어질러져 있어서 짜증나. 라고 표현을 바꿀 수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집이 어질러져 있어서 짜증나를 좀 더 이제 한 단계 좀 더 생각해 보자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원인으로 딱 지목하기보다 나의 욕구와 연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내 탓으로 돌리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나의 욕구를 알아보고 그것에 연결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식구들이 집을 정리하지 않아서 짜증이 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나는 집이 정리돼 있는 걸 좋아하는데 어질러져 있으니 짜증이 나. 그러니까 니네가 안 치워서 짜증나가 아니라 나는 정리된 게 좋은데 어질러 있으니까 짜증이 나네 라고 표현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결정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다른 가족들에게 너 왜 어질렀어? 라는 비난하는 표현을 일단 안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짜증난다는 말을 들으면 짜증날 것 같아요. 내가 짜증난다 그러면 상대방이 짜증날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왔는데 집이 이게 뭐야 하는 관찰한 것 같고요. 그 관찰을 했어. 집이 이게 뭐야. 얼른 치워줘. 뭐 이렇게. 치워줘. 네가 어질렀으니 네가 치워라. 이렇게. 네가 치우지 않으면 곧 내가 짜증을 낼 것 같다. 내가 왔다. 맞아. 정리를 이렇게 하기로 가족끼리는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왔는데 집이 이게 뭐야 라고 말할 만큼 어질러져 있어.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만 놀아. 이제 얼른 치워. 이렇게 얘기할래요. 짜증나 이러면 싫을 것 같아. 웃으면서 얘기하면은 아니 웃으면서 얘기하지 않을래요. 울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면 상대방이 별로 화 안 내고 얼른 칠 것 같은데 웃으면서 얘기하면 상대방도 막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상황만 얘기하는 거죠. 관찰해서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내가 왔고 우리 다음에 해야 할 우리 가족끼리 지켜야 할 약속은 이거니까 이렇게 놀았구나. 이제는 치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 약속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집이 이게 뭐야가 아니라 장난감이 전부 다 바닥에 나와 있네? 라면 만약에 관찰인데, 네, 집이 이게 뭐야는 이미 사실 판단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내 판단에 집이 이게 뭐야는 집이 엉망진창이야라는 그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장난감이 다 나와 있네? 이제 들어가자, 이렇게. 제가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가 되게 가족에게 우스운 꼴을 당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그래요? 아니, 저는 근데 그렇게 말할 것 같아. 나는 관찰이라고 얘기했는데 비아냥거리는 걸로 받아들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쵸.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요? 침대에 과자가 막 떨어져 있네. 비아냥. 라고 얘기했어요. 침대에서 누가 과자를 먹은 거야. 그래서 나는 내 딴에는 연습한 걸 생각한다 치고 침대에 과자가 떨어져 있네? 이거 좀 치워줄래? 라고 했더니 그냥 치우라고 해. 왜? 그게 왜? 그래요? 그냥 치우라고 하지 뭘 침대에 과자가 떨어져 있네? 라면서 날 쳐다봐. 이런데 제가 말투가 좀 그랬나 봐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 가지 이제 방면에서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셜 박사는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뭐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뭐를 느낀다. 이렇게 표현을 하래요. 그러니까 나의 욕구를 얘기하고 거기에 느낌까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 돌아오면 환영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 나는 근데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식구들이 나를 배려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짜증이 나. 환영받을 짓을 먼저 해라. 이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비폭력대가 아니면. 아니, 환영하지 않는 것 같으니 아까 틀린 표현 아니었어요? 그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게. 분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환영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짜증이 나는 건 내 느낌이고 근데 내 짜증이 환영이라는 나는 거, 거는 안녕 왔어. 이게 환영이지. 그것도 다르니까 이제 좀 뭐라 그러지? 아까 뭐였죠? 배운 대로 얘기하면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영받고 싶은 건 나의 욕구. 나는 집에 오면 환대받는 환영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나는 환영받지 않는다는 식구들이 나를 배려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근데 그게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생각을 분리하고 그래서 짜증이 난다가 내 느낌.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실 집에 들어와서 집이 엉망진창인데 이렇게 길게 얘기하기가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니야, 너 엄마 쉬고 싶어. 조용히 장난감 넣자.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엄마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엄마도 좀 쉬자.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엄마들도 많이. 내 있는 일이 아니야. 네가 어질렀으니 네가 할 일이야. 이렇게. 아무튼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냥 꼭 이렇게 표현해야 돼라기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저항감을 덜 느끼는 표현이 될까라는 걸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셜 박사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나의 느낌과 나의 욕구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욕구가 충족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의 어떤 욕구와 느낌을 알게 되면 그것을 어지간하면 맞춰주는 방향 혹은 그것을 좀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더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그것을 해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와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든 예에서 좀 길긴 했지만 그 상대방에게 뭐 예를 들면 동생한테 막, 야, 집 빨리 치워. 엄마 오기 전에 치워야지. 엄마 오면 혼나.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좀 강요나 죄책감이 먼저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엄마가 집에 들어왔을 때 집이 치워져 있으면 기분이 좋겠지? 우리 엄마는 집이 치워져 있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기꺼이 집을 치워야지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엄마가 들어왔을 때 집이 이게 뭐야 짜증나게 보다는 엄마는 집이 좀 정돈되어 있는 걸 더 좋아하는데 집에 들어왔을 때 정돈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라는 욕구를 분명하게 표현을 한다면 상대방이 그 욕구를 들어주고 싶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100%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자,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 자신을 뭐 인정받고 싶거나 자신의 꿈이나 가치관 등을 선택하는 어떤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던가 네. 뭐 존중받고 축하받고 애도받고 감사받고 뭐 돈 받고. 공감받고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고 영적으로 교감하고 뭐 즐거움을 느끼고 신체적인 돌봄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진짜 정말 많은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셜 박사는. 그러니까 그 욕구들을 잘 살피고 표현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가족에게 혹은 뭐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표현하거나 말을 이렇게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언가 있는데 분명히 내가 그걸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짜증을 낸다거나 그냥 화를 낸다거나 뭐 그냥 버럭한다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해주길 원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상대방도 저 사람은 이걸 원하는구나 라고 명확하게 행동을 해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그러면 서로 스트레스를 덜 받고 갈등을 덜 일으키겠죠. 마셜 박사는 우리가 느낌에 대한 책임감을 좀 키우고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과정에 3단계를 거친다고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정서적인 노예 관계래요. 노예? 그 뭐냐면 다른 사람의 느낌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거나 기분이 좋거나 이런 것에 내가 뭔가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을 돌보거나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항상 자꾸 애를 쓰는 거죠. 저 사람이 기분 좋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쁘면 그게 나에게 불편하고 내가 책임이 있는 것 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인 관계에서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일방적으로 계속 맞춰주는 관계들이 오래가기 힘든 이유도 이런 정서적인 노예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이런 것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들이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는 좀 엄마들,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에 좀 익숙하도록 많이 강요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셜은 이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욕구를 계속 배려해주는 것을 이제는 그만하겠다라고 거부하는 단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그동안 내가 저 사람에게 정서적인 노예 상태였던 것에 대해서 막 분노를 느끼거나 내 욕구를 표현하는 게 아직은 좀 서툴러서 과격하게 반응하는 단계라고 해요. 이 단계를 마셜 박사는 얄미운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얄미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늘 항상 아침밥을 항상 차려주셔서 30년 내내 차려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니네 밥 안 해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삐지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가?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나도 이제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을 거야. 이게 좀 서툴다는 거죠, 표현이. 그동안에 내가 너네들만 돌보느라 나를 돌보지 못했어 라는 것에 분노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러면서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하고 좀 약간 뭐 비뚤어질 거야 같은 느낌이랄까? 삐뚤어질 테다. 네, 뭐 또 이제 자녀들이 이런 경우도 있죠. 부모님의 기대와 이런 것에 부응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뭐 모범생으로 있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뭐 대학을 가거나 이러면서 아니면 사회에 나가면서 나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나 이제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난 신경 안 쓸 거야. 이러면서 엄마의 욕구나 엄마의 느낌에 대해서 완전 무시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경우들은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욕구에 대해서 배려하는 걸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서로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서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마셜 박사는 정서적 해방 단계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희생시켜갖고 내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나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느낌 말고 내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을 질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맨갑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감정을 느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초연해지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뭘 해야 돼 이런 갑질하지 않고 내 느낌에 충실하고 내 느낌에 책임을 져서 내가 느끼고 욕구하는 것들을 행동했을 때 그 행동에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네. 네.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느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거나 혹은 다른 것으로 원인을 돌리거나 하는지 이 문장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편의상 이제 OX로 자신의 느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느낌이 남으로 인해 자극될 수는 있지만 그 원인이 자기의 행동에서 오는 혹은 자기 내면의 욕구에서 오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 정확하게 그 욕구로 인해서 내 느낌이 나왔다는 걸 알면 O, 그렇지 않으면 X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 문장. 중요한 회사 서류들을 회의실에 그대로 두고 나가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오. X. 네, 이게 뒤에 걱정스럽습니다는 나의 느낌이 정확하잖아요. 근데 앞에가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동만을 내 느낌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좀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회사 서류들을 이 회의실에 그냥 그대로 놓고 나가면 나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회사 서류가 안전하게 보관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요. 두고 나가는 것은 너의 행동인데 그것이 자극이 되었을 뿐 나의 욕구는 안전하게 보관되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 내 욕구. 그다음에 근데 화가 나는 것은 내 느낌.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중요한 회사 서류를 회의실에 그대로 두고 나가면 누가 볼까봐 걱정돼요. 이렇게 누가 볼까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면 적당할까요? 네, 뭐 같은 얘기인 것 같네요. 근데 이것을 좀 분리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볼까봐는 추측인 건가요? 다른 사람이 볼까봐는? 보는 게 일어난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자기 추측이죠. 내가 그냥 불안한 거지. 네. 두고 나가는 게 내 일이냐 그 사람 일이냐에 따라서 이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네. 내가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은 나는 서류가 누가 안 봤으면 좋겠어요라는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욕구 때문에 내가 걱정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온데 그 욕구가 뭔지는 모르겠고 그냥 거기 놓고 나가면 나는 기분이 나빠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잖아. 근데 네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나의 이런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라고 하면 내 느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인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볼까봐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다른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리해서 말을 하면 더욱 상대방에게는 명확하게 전달되겠다는 거겠죠.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상대방에게 그냥 회사 서류를 여기다 그냥 놓고 나가면 저 되게 불안해요라고만 말해도 어떤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놓고 나가면 누가 볼까 봐 걱정이 되는구나라는 걸 어떤 사람은 캐치할 수 있겠죠. 근데 캐치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불안해?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면 상대방이 더 빨리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걸 못 알아듣는 네가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근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니 중요한 서류인데 회의실에 두고 나갔어. 근데 아. 그거를 걱정스럽다고 말했는데 뭐가 걱정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네가 걱정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런 분이세요? 잘 보관하고 나갈게요. 좀 잘하라고요, 묵사발님.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어떤 말은 좋고 어떤 말은 나쁘다라고 이제 같이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마셜 박사의 얘기는 그거예요. 내 안에 숨어 있는 욕구를 상대방이 다 알아주긴 힘들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서로 편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도라님 정도만 얘기해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야겠죠, 또 더. 근데 그런 사람과 사회생활 하기 참 힘들죠. 네, 판단했습니다, 제가 방금. 그런 사람들. 2번. 나는 서로 존중하는 것을 원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모욕으로 들려서 정말 화가 나요. 화나셨군요. 왠지 O. 화가 나요. 오. 네, 저도 온 것 같아요. 마셜 박사도 OX 아까 뭐였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자신의 느낌에 책임을 인정하는. 왜 모욕으로 들어? 모욕으로 안 들으면 되지. 어?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느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봅니다. 다음 세 번째. 네가 늦게 와서 짜증나. X. 오. 아, 짜증난다는 말 잘 안 하는데. X? 네, 왜 X일까요? 네가 늦게 와서 가 자극이죠. 네, 뭐 때문에 짜증이 나는지가 없으니까 이건 X. 그렇죠. X. 네, 네가 그렇죠. 늦게 와서 내가 기다리는 게 싫어. 그렇죠. 나는 기다리는 게 싫은데 네가 늦게 와서 짜증이 나는 자신의 느낌이 자신의 안에 어떤 욕구에서 발생됐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표현일 것 같아요. 나는 뭔가를 기다릴 때마다 짜증이 나는 사람이야. 기다릴 때마다 짜증이 나는 사람이라는 판단이네요. 왜요? 나는 그럴 때마다 짜증이 나는데? 판도라님이 애플 펜슬을 주문하고 그 애플 펜슬이 오기를 기다릴 때 짜증이 났나요? 기대되지 않았나요? 뭐 약속대로 안 오면. 그럴 수 있죠. 나는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그 짜증이 난 이유가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 짜증이 난다고 했으면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겠네요. 뭐 혹은 같이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혹은 뭐 고속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늦을까봐 조바심이 났다. 그래서 짜증이 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선착순으로 줄 서서 들어가야 되는데 네가 늦게 와서 선착순에 늦어갖고 나는 선착순에 빨리 앞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못 들어가서 화가 났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내 안에 내가 왜 짜증이 났는지 네가 늦은 사실은 자극일 뿐인데 그 자극이 나의 어떤 욕구에 배치됐기 때문에 짜증이 났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나의 느낌에 책임을 인정하는 거라는. 네, 그럼 다음 거 볼까요?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는데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섭섭하네요. 오. 오. 네, 우리 모두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오. 자, 다음. 네가 하겠다고 약속한 일을 하지 않아서 정말 실망스러워. X. 자, 왜 X일까요? 약속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기분인데?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거야, 나에게? 뭐 예를 들면 내가 너의 말을 신뢰하고 싶은데 신뢰하고 싶은 나의 욕구가 저버렸기 때문에 뭐 실망스러운 걸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네가 약속한 일을 그 시간 안에 일이 됐을 때 내가 얻고자 했던 무언가 다른 게 있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이제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내 안에 욕구가 지금 빠져 있는 거겠죠. 다음 거 볼까요? 지금쯤 작업이 많이 진행됐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걱정이에요. X. X. 어디가 X일까요? 걱정이에요. 왜 걱정인지. 지금쯤 작업이 많이 진행됐으면 하고 내가 욕구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이에요니까 O 아닐까요? 그래요? 왜요? 내 욕구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나는 진행됐으면 했는데 그 욕구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내 느낌이잖아요. 아하. 그냥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걱정이에요가 아니라 작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나의 욕구가 있었는데 그 욕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못해서라는 말이 들어가서 온 거예요? 아니요. 진행됐으면 했는데
진행되길 바란 나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이해를 잘못한 느낌이 드는 게 저는 왜 X라고 생각했냐면 네. 지금쯤 작업이 많이 진행됐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라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마감에 맞출 수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걱정이에요. 저도 이런 그렇게 이해해서. 더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해를 잘못했군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작업이 많이 진행되기를 바랬는데 그러면 좀 더 욕구가 좀 더 잘 드러날까요? 저는 약간 그 욕구보단 뒤쪽. 일단 많이 진행이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아요. 몇 퍼센트 어디까지 이렇게 그럴 수도 정확하게 말해야 지금 정도 이 사람이 생각하는 많이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못해서 걱정이다? 그런 게 조금 좀 불분명하다는 느낌이.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겠네요. 세모. 그래 마셜 박사는 O라고 했는데 우린 세모라고 합시다. 세모. 마셜 박사 좀 안 맞아 나랑. 자, 7번. 때때로 사람들이 하는 사소한 말에 상처를 받아요. 오, 이건 사실이잖아. 지금은 자기의 욕구에서 비롯된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보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사소한 말은 자극이죠. 어떤 자극이 왔어. 근데 내 안에 그걸 선택하는 욕구는 뭔지가 없잖아요. 나는 사람들이 하는 사소한 말에 상처를 받아요에 내 욕구가 들어가려면 이런 말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비판하는 말을 할 때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실망스러워요. 뭐 이런 표현 한다면 어떨까요?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좀 더 구체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상처를 받으면 아프다는 걸 누구나 알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뭐 아파요라고 마음이 아파요라고 뭐 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아요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아무튼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는 사소한 말에 그냥 상처를 받는다가 아니라 그 사소한 말이 나의 어떤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지를 좀 더 표현하면 더 명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또 넘어갈까요? 내가 그 상을 타서 정말 기뻐. 그 사람이 상을 타서 기쁜 것은 상을 탄 행위가 있긴 한데 나의 욕구는 없지 않나요, 지금? 나는 당신이 그 상을 타는 게 나의 욕구인 줄 알았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지?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그러니까 네가 그 일에 공들인 것을 인정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네가 그 상을 받았을 때 난 참 기뻤어. 근데 상을 타는 게 욕구를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아들내미가 어디 가서 상 탔어. 네가 상을 타서 정말 기뻐. 이러면은 내 욕구기도 하고 아들의 욕구기도 하잖아요. 그게 자극이기도 하지만. 근데 네가 상을 타서 기뻐에다가 욕구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을 왜 타길 바랬는지. 엄마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그러니까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좀 강요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욕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마샬 박사가. 네가 기뻐하는 일을 해서 정말 기뻐. 네가 기쁜 게 나는 기뻐. 뭐 그럴 수도 있죠. 나는 네가 기뻐하길 바라는데 네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또 다음 거 가볼까요? 아빠가 소리를 지르면 겁이 나요. X.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소리를 지르면 네. 내가 어떻게 되길래 겁이 나는지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욕구. 너무 문어체야. 말을 누가 이렇게. 그죠? 지금은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연습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나의 욕구를 정확하게 집어넣는다면 나는 우리 집이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 나한테 되게 중요한데 아빠가 소리를 지르면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겁이 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가 소리 지르면 난 무서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빠가 내가 이게 뭐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원래 목소리가 큰데 라던가 네가 진짜 소리 지르는 걸 못 들어봐서 그래 임마.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혹은 네가 혼날 짓을 하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지 라던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소리 지르는 것이 나쁜 행위라서 내가 무서워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빠 나는 우리 집이 안전하다고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소리를 지르면 우리 집이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겁이 나. 그러면 아빠가 받아들이기를 얘가 내가 소리 지르는 행위 자체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얘가 불안하다고 느끼는구나라고 좀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죠. 근데 실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까지 대화하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상대방에게 불가능. 비난하는 표현이 되기 쉬운 거를 조금 자기 욕구로
먼저 돌려서 생각하고 표현을 해보라는 추천을 하는 거예요. 마셜 박사가. 다음 거 가볼까요? 아이들이 오기 전에 집에 도착하고 싶었는데 저를 집까지 태워주신다니 고마워요. 네, 이거 오요. 오. 네, 이거 온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욕구가 명확하려면 말이 길어져야 되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집까지 태워주신다니 고마워요. 그 사이에 제가 마음이 불안한 게 없어져서 고마워요. 정확하다. 뭐 이래야 될 것 같아, 왠지. 이렇게 말해야 돼. 오늘 배운 대로면 이거다.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더 좋겠대.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요? 아유, 너무 이거 말이 길어. 이래서. 지금 정도, 아니, 근데 지금은 또 아니야. 연습 중이니까, 그렇게 해야죠. 이거 완벽하게 하려면 아이들이 오기 전에 집에 도착하고 싶었는데 저를 집까지 주신다니 고마워요. 집을 준다고요? 집을 준다고요. 응. 야, 이 오빠. 집을 주시는데 갑자기 얼마나 자기 고맙니? 욕구를 왜 여기다 표현해? 실제 생활에서 근데 이런 정도의 표현은 할 것 같거든요. 저도 저 애들이 올 시간이 다 돼가지고 되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태워주신다니까 그 전에 갈 수 있겠네요. 정말 고마워요라고 정도까지는 얘기할 것 같거든요. 저는 앞에 말도 안 할 것 같은데. 집까지 태워다 주셔서 감사해요. 이럴 것 같은데. 너무 TMI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할 필요 있겠죠. 근데 이건 그래도 고맙다는 표현이니까 태워다 주셔서 고마워요까지만 해도 뭐 충분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네가 태워다 주기만 하면 무조건 고맙다. 너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고맙다고 내 욕구 중심으로 내 느낌의 원인을 내 욕구 안에서 찾아내서 말한다는 거죠. 저 갑자기 저 9번의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네네. 아빠가 소리를 지르면 겁이 근데 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럼 다르게 말할까? 아까 아빠가 소리를 지르면 아까 뭐지 안전하게 느끼지 않는다? 그것도 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좀 아닐 것 같거든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냥 내 현상만 얘기하는 거죠. 아빠가 소리를 지르면 난 자꾸 깜짝깜짝 놀라. 자주 깜짝깜짝 놀라니까 무서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더 길게 말한다면. 나는 집에 오면 안전하게 느끼고 싶은데 아빠가 소리를 지르면 안전하게 느끼지 못해.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이야. 나는 놀라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습관적으로 이렇게 소리치듯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발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언제? 나는 묵사발님이 소리 지르면 재밌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마다 피크가 떠요. 아우! 그러니까 이게 좀 앞으로 가보면 뭐냐면 아빠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아빠 소리 지르면 내가 무서워요. 근데 그것을 내 욕구를 더 들여다본다면 아빠가 소리를 지르면 나는 깜짝깜짝 놀랐는데 놀라고 싶지 않은데 놀라게 돼요. 그래서 아빠가 소리를 지르면 무서워요. 이것은 사실 아빠한테 소리 지르지 말아주세요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경상도 지역의 그 어머님 아버님들은 소리를 되게 많이 지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것도 일반화하면 안 돼요. 그 집은 조용하다고 그랬죠. 네. 그래, 조심해야 돼요. 저희가 비폭력을 지금 추구하기 때문에 일반화는 금지.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어른들이 저희 시골에 가면 몇 분 계세요. 이렇게 별거 아닌데 특히 서울에서 온 애들이 깜짝깜짝 놀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셨네. 할아버지 특히나. 지금 왔는데 자꾸 가래. 가라 계속 가라. 빨리 가라. 밥 먹고 가라. 자꾸 가래. 소리 되게 버럭버럭 지르면서. 그런 예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얘기해야 돼요. 시골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야 하면 안 되고 저희 할아버지는 그래요. 이렇게. 정확하시네요. 역시 네. 배운 보람이 있어요. 배운 분이시네. 저는 원래 그렇게 배웠어요. 엄마한테. 야. 자, 그럼 네 번째 요소는 뭐냐면요.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부탁하기입니다. 핵심은 부탁이에요. 부탁. 샤바샤바. 샤바샤바. 우리는 어쨌든 이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이 비폭력 대화를 연습하는 것도 이 인간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요청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MVC 비폭력 대화의 네 번째 요소인데요. 이 부탁할 땐 첫 번째는 긍정적인 행동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추상적이고 좀 막연한 말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말들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행동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보다는 원하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배우자가 주말에 계속 집에 일을 갖고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주말 내내 그렇게 일만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얼마 후에 나 주말에 조기축구에 등록했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남편은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아내의 말을 아, 주말 내내 일만 하지 말고 좀 다른 것도 좀 해. 아, 그 건강 챙기고 운동도 좀 하고. 그렇지. 예,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조기축구에 등록을 그래도 했어요. 사랑이 있는 집이네요. 일하지 마 이랬을 때 대부분은 내가 나 쫓아고 일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드라마에서 있죠. 그렇게 보잖아요. 그럼 네가 일해. 네, 그렇죠. 나도 하고 싶어서 하니 나도 주말에 안 하고 싶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건 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대화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아내가 원래 말을 할 때 원래 욕구는 이거였던 거예요. 주말에 집에 와서 일만 자꾸 하니까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없으니 가족들과 좀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다가 자신의 욕구였는데 그 욕구를 빼놓고 일만 하지 마라고 부탁을 잘못한 거죠. 네. 만약에 이 아내가 주말 중에 하루 정도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를 바래.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말을 했다면 남편이 이해를 하기가 더 쉬웠겠죠. 그렇게 말한다면 남편도 내가 나 쫓아고 일하냐? 라고 하기보단 나도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근데 일이 너무 많아. 이번 주까지만 혹은 뭐 이번 달까지만 좀 기다려줄 수 있을까라고 대화가 풀려가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냐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쌓인 게 많다면 내가 나 쫓아고 일하냐? 내가 니들 먹여 살리느냐? 갈 수도 더 있겠죠. 좋은 방법은 당신이 뭐 언제까지 뭐 이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보다 아이 메시지로 말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랑 주말에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렇죠. 나는 토요일 하루는 이 하루만큼은 자기랑 같이 뭘 하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주에 와이프가 조기 축구에 등록을 합니다. 아,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하잖아요. 아하. 난 당신과 뛰고 싶어. 나랑 함께 뛰어줄 수 있을까? 야, 그것도 되게 근데 좋은 부부다. 그럼요. 남편이 그 최고지, 조기축구에 최고지. 등록했으면 그럼 내가 갈게 하고 같이 가는 거. 와, 좋다. 아름답네. 근데 조기축구에 나가고 싶진 않네요. 저도 너무 아침 싫어요. 일찍 나가야 되잖아. 너무 같이 하자며 그랬는데 아니야 축구는 아니었어. 그런 부부들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오. 뭐냐면 그 남편이 낚시를 엄청 좋아한대요. 네. 근데 많은 그 아내들이 낚시하는 남편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낚시에 가면 너무 하세월을 보내는 거야.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만 있다 오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야. 낚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나 낚시를 하면 막 장비도 되게 많이 사고 그렇죠.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싫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낚시 좀 그만 가라 그랬대요. 그 낚싯대 몇 개만 팔면 애들 장난감을 더 사주겠구만 막 이러면서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를 좀 찾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다음 주에 애들을 데리고 낚시를 가겠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취미, 낚시 좋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배도 한 대 사고.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배도 한 대 사는 그렇죠. 거지. 근데 이제 아내가 원한 것은 아내의 욕구는 아마 낚시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낚시를 하지 마라고 내가 싫어하는 원하지 않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남편이 오해하고 다른 쪽으로 받아들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아내가 나는 낚시 말고 당신이랑 애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라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데 당신이랑 애들 데리고 같이 자전거를 타고 싶어라던가 이렇게 하고 싶은 쪽을 얘기했다면 남편도 그걸 고려해 볼 가능성이 훨씬 많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낚시를 자전거 타고 가는 거지. 아하, 그럼 둘 다 만족할 수 있구나. 아니면 낚시 가서 남편은 낚시하고 아내는 그 근처에 자전거를 타고. 아니죠. 오리배를 아니야. 타면 되죠. 오리배. 아니 왜 이래요? 나는 당신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그 오리배를 타고 낚시를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탁이 잘못됐으니까 무슨 낚시 가는 길에 자전거를 타고 막 낚시터 가서 너는 자전거 타, 난 낚시할게 이거 아니지. 아, 그러네. 아, 판도라님이
더 잘 알고 있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모르면 맞아요. 불만만 생겨요. 음. 상대방한테도 그거 하지 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주말까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맞네. 내가 원하는 걸 알아요. 네, 언제 그런 상황을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청소를 막 주말에 하는데 남편은 너무 피곤하니까 막 야근하고 일주일 내내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잠 좀 그만 자라고 그러면서 막 빗기라고 하는데 그게 잠자는 남편이 그냥 싫고 나랑 시간을 보내고 싶고 이런 것도 아니라 그 청소를 하고 있는 아내의 심정은 나도 좀 쉬고 싶어. 인 거예요. 그렇지. 아내도 일을 하는 입장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신경이 쓰이고 누워있는 게 못마땅한 그 마음만 볼 게 아니라 내가 그게 불만이야라는 마음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진짜 내가 원하는지를 스스로 들여다보지 못하면 엉뚱한 부탁이 돼요. 이렇게. 맞아요. 그거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나랑 이거 해줄래? 이렇게. 나 좀 쉬고 싶어. 나도 누워있고 싶어. 그러니까 뭐 청소도 같이 하자. 뭐 어디도 가지 마라. 이 모든 것이 그냥 요점은 하나인 거죠. 나 쉬고 싶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도 좀 쉬고 싶어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럼 청소하지 말고 쉬어. 이러면 이제 또 기분이 나빠지죠. 근데 이제 그걸 또 어떻게 말하냐 이거지. 나도 좀 쉬고 싶어. 너만 쉬냐 이렇게 되면 그래 이렇게 되는데 나 그냥 다 내려놓고 청소하라고 누구 아무도 안 그랬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 쉬고 싶어 하고 그냥 조용히 자기의 마음을 알아야 돼. 진짜 제일 중요한 그런 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셜 박사가 얘기하는 요청하는 방식의 두 번째 원칙이 이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의식하면서 부탁하라는 거예요. 방금 판도라님 말씀하신 정확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욕구만 얘기했을 때는 상대방이 좀 오해하거나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달한 게 땡기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둘이 네. 같이 있는데 달달한 게 땡기네 얘기했어. 그런데 상대방이 듣기에 달달한 게 땡긴 애가 지금 함께 간식을 먹자는 의미인지 설탕 한 봉지를 원하는 건지. 남자들이 맨날 헷갈려하는 거다. 그렇죠? 지금 뭔가 달달한 걸 먹자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달달한 게 땡긴다는 자기의 감정을 그냥 툭 내뱉은 건지 혹은 지금 우리 같이 나갈까라고 얘기하는 건지 상대방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 좀 이런 경향 좀 있다, 그쵸? 뭐 먹을래 했는데 아무거나 글쎄, 뭐 다 좋아 이랬는데 맞춰야 돼. 그러니까 뭐 그런 약간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달한 게 땡기네 보다는 나 달달한 게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사러 같이 나갈까? 라고 얘기하면 구체적이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야 나가는 건 좀 춥고 배달시키자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스크림은 지금 먹으면 살찔 것 같은데 살이 안 찌는 다른 걸 먹을까라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 정확한 원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달달한 게 땡기네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이제 불안해집니다. 지금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아니야. 그게 또 대답을 원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 남자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세요. 아이스크림 그러면 그건 너무 달고 초콜릿? 그거는 카페인이 있잖아. 이렇게 계속. 점점 불안하다. 더 불안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하는 사람이 먼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다면 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남녀 관계가 아니더라도 뭐든지 하여튼 좀 욕구만 그냥 툭 던지면 뭐 어쩌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욕구만 던지는 게 아니라 느낌만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하철 되게 안 오네 짜증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는 지하철 되게 안 오네가 뭐 판단이 들어갔건 어쨌든 간에 그 뒤에 짜증나 했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관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었어. 그냥 짜증난다고 말하나 보다 가만히 있었어. 근데 좀 이따가 또 짜증나.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또 가만히 있었어. 짜증나 진짜 지하철 되게 안 오네 라고 이 사람이 막 화가 났어. 그랬을 때 옆에 사람이 갑자기 뭐 어떻게 내가 그럼 지하철 빨리 오라고 전화하리? 그치? 전화를 했어야죠. 전화를 했어야죠. 아니 근데 혹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어른인데 성인인데 지하철이 안 와서 옆에 있는 사람 안중에 없이 계속 짜증나. 진짜 짜증나. 지하철 안 와서 짜증나. 계속 혼잣말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현명하다. 너무 폭력적이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 폭력적일 수 있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욕구를 만약에 자신의 욕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지하철이 안 와서 우리가 지금 그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에 가서 약속 시간이 있는데 그게 늦을까봐 걱정되고 짜증난다는 심정에 옆 사람이 공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그런 욕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게 왜 이렇게 안 네. 오냐 뭐 이런 식으로. 옆 사람이 말해주길 기대하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을 내 욕구는 빼먹고 느낌만 툭 던지면 상대방이 동조를 안 해주니까 계속 짜증나 동조할 때까지 이러다가 버럭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럴 때 그냥 지하철 되게 안 오네 짜증나 해서 끝나지 말고 늦을까 봐 걱정된다. 너는 걱정 안 돼?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그럼 상대방이 괜찮아 안 늦어 올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나를 안심시키면서 조금 늦어도 괜찮아 라고 안심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화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걱정이 안 돼. 난 짜증이 안 나. 뭐 어쨌든 그래서 상대방이 내 욕구를 좀 알아채는 사람이면 내가 맞아요. 그래 나도 걱정돼. 근데 안 늦겠지. 우리 좀 기다려보자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내가 공감해달라는 것을 이해 못한다면 내가 전화하리 뭐 빨리 오라고 뭐 어떻게 항의해? 뭐 이렇게 좀 더 화를 돋굴 수도 있겠죠. 서로 공격적이게 되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느낌이나 욕구 중에 한 가지만 떨렁 얘기하면 좀 그게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마셜 박사가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탁하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욕구나 느낌을 이제 정확하게 해서 어떻게 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하라고 했는데 부탁만 먼저 툭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저도 좀 잘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야 머리 좀 자르는 게 어때? 머리 좀 자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자녀 입장에서 어떤 명령이나 공격적인 말로 들려서 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너 앞머리가 되게 길구나. 근데 앞머리가 길면 앞이 잘 안 보여서 위험할까 봐 나는 걱정이 되네. 특히 자전거 탈 때 좀 위험할 것 같아. 앞머리를 자르는 건 어때? 라고 얘기한다면 자녀가 그걸 받아들일 때 엄마가 나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구나. 를 먼저 받아들이고 난다면 자녀도 싫어 냅둬 라고 말하기보다는 생각보다 안 위험해. 자전거 탈 땐 이렇게 넘기고 타. 혹은 그럴까? 머리를 한번 자르러 가긴 가야 되나? 라고 한 번 더 생각한다거나.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버럭하는 빈도는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머리가 많이 길었네. 머리 잘라야겠다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라면 굳이 머리가 길어서 위험할 것 같은데라는 말을 안 해도 그렇게 상대방에게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좀 저항감을 주는 그런 대화가 아닐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관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이런 거를 추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의식하면서 부탁하는 것 플러스 상대방의 반응을 좀 확인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상대방이 그거를 내가 말한 의도대로 받아들였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말 내내 그렇게 일만 하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남편이 그 뒤에 숨은 욕구를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남편한테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잘못하면 폭력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알아들었어? 뭐 이렇게. 일할 거야 아니. 했는데 그 아니가 무슨 뜻인지 또 오해가 생겨. 속으로 그치. 남편은 나 축구 갈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해가 없으려면 일단 어투 자체가 상당히 아주 온화하면서 상대방에게 온화하게. 온전히 상대방을 받아들일 준비에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심상치 않다 약간 좀 미심쩍은데 라는 생각으로 대화를 한다면 상대방이 눈치를 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불편한 기색을. 근데 아주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내가 지금 말한 거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의 어떤 호의가 느껴져야 되겠죠. 물론.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그러니까 나보고 주말에 일하지 말고 운동 좀 하라는 거잖아. 그랬을 때 그 얘기가 아니잖아.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다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비폭력 대화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너무 근데 위기의 순간이 많나요? 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이 안 생기려면 그냥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그걸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기 제일 좋죠. 제2의 제3의 대화가 오가면서 그게 아니라가 되지 않으려면 정확히 얘기해야 하고 아까 미용실 가는 문제도 사실 어린이들이 아니난 대부분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러니까 너 머리 좀 자르는 게 어떻겠니? 이게 아니라 머리가 너무 긴 친구가 있어. 그러면 너 감을 때 불편하지 않아? 뭐 겨울에 너무 시간 걸리지 않아? 뭐 이런 거.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좋다 그러면은 뭐 자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면 엄마가 보기에는 이런 게 걱정이 돼서 네가 괜찮다면 그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 이러니까 자르는 게 어때? 이거는 부드러운 언어일 뿐 말만 부드러울 뿐 결국은 내 욕구를 강요하는 걸로 또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군대를 보내버려. 싹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해주길 바랄 때가 있잖아요. 어떤 행동을 해주기를 바랄 때 표현을 그렇게 좀 신경을 쓰라는 얘기지. 지금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고 그런 면을 조심하자. 그리고 청유형으로 얘기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의외로 청유하며 다정하고 따뜻하게 말하면서 내 마음인데 상대방에게 이렇게 행동해 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를 솔직히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고 그것의 대부분은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경우죠. 그럼요, 많이. 어린아이들이 뭐 가지고 놀고 싶은데도 자 이거 가지고 놀자 이거 뭐야 이거 뭔지 말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좀 더 큰 아이들한테는 분명히 강요고 막 압박인데도 이러는 게 좋지 않겠니 뭐 이렇게 막 존댓말을 쓰면서 강요를 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고 아까 욕구 부분을 말씀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을 명확하게 해야 그럼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부탁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느낌이 있고 욕구가 있는 것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강요처럼 느껴지게 말을 한다면 상대방이 저항감을 가져서 관계가 점점 틀어진다는 거죠. 근데 내 욕구가 이래서 너한테 부탁을 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저 사람의 욕구를 파악하고 나면 내가 들어주고 싶은 기꺼운 마음이 든다면 그런 행동을 할 것이고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 그것은 나의 욕구와는 또 배치돼. 라고 한다면 상대방도 비폭력 대화의 이런 원칙과 비슷하게 대화를 한다면 너는 그걸 원하는구나. 근데 나는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겐 이런 욕구에 배치돼. 나에게 이런 느낌을 주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처음에 부탁을 했던 사람도 이 부탁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나는 또 그 부탁을 좀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부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상대방이 그 행동을 해주고 싶지 않을 때는 그걸 또 받아들이는 연습도 또 똑같이 필요하겠죠. 누가 얘기할 때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인가 그의 일인가 그런 거를 좀 가수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욕구의 범위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욕구해도 되는 것인가? 선을 넘었는가? 이 상대방이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부분까지 나의 욕구로 선을 넘어버리진 않았는가?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상대방이 내 부탁에 응하지 않았을 때 처벌이나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강요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내가 너 머리 좀 자를래? 하고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머리 안 자르면 이번 주 용돈 없다? 이거는 분명한 강요가 되겠죠. 네. 근데 상대가 기꺼이 응할 의지가 있을 때 해달라고 하는 게 부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비폭력 대화가 상대방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의 의도에 따라 행동해 주도록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솔직함과 공감의 바탕을 두고 인간관계를 형성을 해갖고 서로 연민을 통해서 좀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관계가 되도록 그리고 결국은 모두의 욕구가 좀 충족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판도라님이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이거랑 좀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욕구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투영해서 그 사람이 움직이게 바라는 것이 어떻게 강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거를 경계도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상대방에게 저항감을 줄이고 솔직하고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부탁의 방법일까? 우리 생각이 일치하는지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부탁을 하면 이게 구체적인 부탁이 되어서 상대방이 좀 더 명확하게 나의 욕구를 이해할 수 있고 나의 부탁을 알아들을 수 있겠다 하는 문장은 O.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상대방이 좀 저항감을 느낄 수 있겠다. 반발심을 느낄 수 있겠다 하면 X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네. 첫 번째 문장. X. 네가 나를 이해해주길 바래. X. X. 네, 이해하다는 말이 좀 구체적이고 분명하지가 않죠, 그쵸.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셜 박사의 표현을 빌자면 네가 내가 한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말해주면 좋겠어. 지금 내가 한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어? 라고 물어보는 게
오히려 낫다고 마셜 박사는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나한테 5만 원을 줬으면 좋겠어. 딱이죠 이런 게. 아, 왜 줘야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아 그러네. 근데 어떻게 들었는지 질문이 다시 필요 없게 정확히 말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앞에서 잘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도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뭔가 일이 있어서 이 선생님이 아이한테 끝나고 나랑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따가 끝나고 집에 가지 말고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 좀 하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표정이 엄청 우울하고 뾰루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한테 물었어. 선생님이 너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선생님이 저한테 화가 나서 축구 가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선생님은 좀 기다려. 끝나고 집에 가지 말고 기다려. 라고 얘기한 거를 아이 입장에서는 그거 끝나고 좋아하는 축구를 해야 되는데 축구를 하지 말라고 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제나 상대방은 내 생각을 그대로 알아듣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물론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죠. 내 행동 중에서 네 마음에 들었던 한 가지를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오, 오. 정확하네. 여지가 없잖아. 질문을 안 해. 한 한 가지. 가지. 딱 한 가지만 가지. 딱 얘기해라. 좋네요, 좋네요. 네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기를 바란다. X. 네, 이건 X인 것 같네요. 추상적이야. 맞아. 네, 좀 더 구체적인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자신감을 가지길 바란다 이랬더니 막 갑자기 그때부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나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냥 걱정 마세요. 저는 충분히 자신감 있어요.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다음. 내가 술을 끊었으면 좋겠다. X. 싫어. 그럴 줄 알았어. 왜? 싫어가 왜 나왔어. 이렇게 걱정할 수는 있겠지만 가족끼리 네. 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게 좀 긍정적인 행동 언어를 사용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뭔가를 하는 게 좋겠어라는 긍정적인 부탁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하지 마라는 부정적인 부탁이고 강요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가 술 대신에 담배를 그래서 많이 이건- 폈으면 좋겠어. 네? 조금만 마시면 좋겠어. 이렇게. 그건 절대 지킬 수 없어. 마셜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럴 때 술을 마시면 뭐가 좋은지 너의 어떤 욕구가 충족되는지 내게 말해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왜 말해야 되는지가 좀 계속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강요라는 표현이 좀 자극적이게 들리셨나 본데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는 것을 제가 청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끊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자체가 이유가 설명이 필요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설명이 필요한 이유가 왜 그런 마음이 내가 들었는지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방한테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랬다면 건강 괜찮아? 너 술 되게 잘 마신다. 현재에서 관찰했어?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게 아니면 그러면 끊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장 한 문장만 봤을 때는 그 앞에 저희가 배웠던 그런 내용이 앞에 있다면 사실 이 얘기는 괜찮을 것도 같거든요. 맥락에 따라. 네, 맥락에 따라. 근데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건 묵사발님 그렇게 술 드시는데 내 얘기가 아니야. 맨날. 그러니까 이게 관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냥 목사발한테 술 좀 끊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왜?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만약에 목사발님이 술을 더 이상 마시면 안 되는 어떤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술값이 없다. 그럼 오빠 같은 경우는 먹지 마. 그만 마셔. 술 치워. 만약에 배우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근데 그냥 술을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야. 그러면 술을 끊으라고 말해야만 하는 필요가 있긴 있겠죠. 그죠. 근데 네. 이거를 그냥 술 끊어라고 말했을 땐 상대방이 점점 저항감이 생기고 약간 반발심이 생겨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는 뭐 안 끊고 싶은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좀 더 서로의 대화가 모나게 갈 수 있는데 술 끊었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술을 마시면 뭐가 좋은데 계속 마시는 거야. 네가 왜 술을 자꾸 마시는지 알고 싶어. 기분이 좋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상대방이 술을 마시면 말이야.
뭐 이러이러해 하다가 이제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자기 자신도 속에서 술을 그만 마셔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욕구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사람은 자각하고 있지 않지만 술을 마셔서 아주 건강에 위험성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또 발견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대화를 무조건 이 사람이 술을 끊게 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행동을 바꿔야 된다는 어떤 뭐 당이나 이런 것보다도 대화의 패턴을 바꾼다는 거죠. 이 사람과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그 사람의 욕구를 알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마셜 네. 박사의 얘기. 자, 그런 거는 정말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 문장도 해볼게요. 어제 회의에 대해서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X.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궁금해. 뭐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X. 뭘 솔직하게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X. 자, 다음. 제한 속도에 맞추거나 그보다 더 느리게 운전해 주세요. 오, 오. 이건 오은 것 같으네요. 나는 당신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X. X.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막 알려주고 싶죠. 나 알려줄게. 뭐 알고 싶어? 그래?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알고 싶어요 하면 이제 상대방이 그럼 어떻게 알려줘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떼와야 되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가족관계 증명서 떼와야 되고 막. 무슨 소득증명서를 떼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거 다음에 더 이제 얘기를 듣고 싶어지겠죠, 뭐. 소득증명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기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럼 나를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그 되게 대답을 힘들다. 어떻게 이게 할지. 사회성이 좀 부족한 분들이랑 얘기하는 일에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일이네요, 이런 게. 당신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했는데 막 자기 사진을 이상한 사진 찍어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혹시 그런 게 막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꼭 아, 상담 필요하겠다. 아니, 이렇게 말했는데 막 자기 막 사진 보내주고 싶고 증명서 떼서 보내주고 싶으면은 이거 좀 걱정스러운 일이지. 근데 그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누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정말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정확하게. 필요한 것 같아 그게. 네, 짧고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다음. 내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그럴게. 이거는 구체적인 부탁일까요? 아니요. 그런 건 X. 아닌 것 같은데 알아듣겠어요. X. 이거를 구체적인 부탁이 아닌데도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제 상대방의 욕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네가 사생활이 지금 침해됐다고 느끼는구나. 그래서 어떤 행동에서 그렇게 느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렇게만 말해도 막 화가 나거나 반발심이 생기기보다는 먼저 공감하려고 애쓰겠죠. 근데 일단 사생활을 지켜주세요라는 거는 사생활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내가 네 사생활을 뭐 내가 침해했니?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그 공격적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제 방에 들어올 땐 노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좋네요. 라고 얘기한다면 명확하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좀 이렇게 압박을 줄 가능성이 좀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침범 받은 걸 정확하게 그런 그렇죠. 걸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거 좀 좋은 표현이네요. 하지 말아달라고 보다는 뭐뭘 해주세요. 네. 상대방이 내 방에 노크를 안 하고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 방에 들어올 때 노크 안 하고 그냥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사생활을 좀 존중해주세요. 보다는 제 방에 들어올 땐 노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 들어갈 때 노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간단한 거니까 들어주기 좀 더 쉬울 거라는 거죠. 그럼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밖에 계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니죠. 제 방에 제 들어오지 방 마세요. 앞에서 아예. 노크만 해주세요. 들어오지는 마시고. 내 방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럼 밖에 계세요. 볼 일이 있을 때 저를 부르시면 좋겠어요. 전화하세요. 이러면 되겠다. 넌 들어오지 마. 내가 나갈게. 나가기 싫은데. 만나기 싫은 거잖아요, 그거는. 아예. 생각하게 되네요. 제 방문을 보면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온 거잖아요, 거의. 이런. 좋은 사람 만나세요, 막 이런 느낌인데 약간. 좋은 사람 만나세요. 괜찮네요. 정확하고. 소개팅 끝나고 나서 애프터 신청 오는 거를 네. 이렇게 거부할 때,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을 때, 저랑 안 맞으시는 것 같으네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 만나세요. 좋은 이렇게 사람 말하는 만나세요. 게 되게 이렇게 애둘러 거절하는 방법이잖아요. 약간 이게 못 생각나요. 알아듣고 저는 이제 만났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당신이요. 이렇게? 당신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겠네요. 저 말고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세요. 정말 좋은 분 같아서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이렇게. 네, 그러면 다음 거 해볼까요?
저녁 식사 준비를 좀 더 자주 해주면 좋겠어요. 저녁을 매일 안 먹나 봐. X. X. 왜 자주가 뭐야? 그죠? 그리고 내가 할 수도 있잖아. 저녁은 어차피 한 번만 하는 건데 왜 자주야? 그래서 안 X야. 아, 이런 분 계시는구나. 못 알아듣는 하루에 저녁은 한 번만 먹을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뭐 이럴 것 같으면은 토요일 저녁에는 당신이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 좋겠어요. 아.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더 좋겠죠. 묵사발님께 맞춰서 얘기해야겠네요. 그럼요. 아. 전 다 못 어느 알아듣습니다. 요일에 뭘 해주면 좋겠다. 다음 문장 묵사발님께 맞춰서 묵사발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집에 돌아오면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해주면 좋겠어. 오, 오케이. 정확하네요. 정확하다. 뭐 해줘야 될지 정확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듣는 사람이 되게 기꺼운 마음으로 해줄 수 있잖아요. 되게 간단한 거니까. 그리고 기억하기도 쉽고, 맞아. 내가 해줄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내가 들어올 때 좀 환영을 좀 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지난 시간에 그 판도라님 얘기한 것처럼 막 두 손을 흔들면서 플래카드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건지. 펜만 들고. 막 저기 아파트 입구까지 나가가지고 저 현관 앞에서부터 도열해갖고 막 꽃가루 뿌리고 뭐 이런 걸 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죠. 아 근데 짧고 정확하네요. 내가 들어오면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해주면 좋겠어. 그렇게 하고 싶네. 내가 나갈 때는 잘 다녀오라고 말을 해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명확하게. 좋네요.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신경도 안 쓰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 그러게요. 아 이거 아주 좋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부탁하기까지 우리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되게 잘 하시네요.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좋은 문장들을 말씀해 주셔서 이건 뭐 생활에 이미 좀 숙달이 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럼 4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관찰. 네, 두 번째는 느낌. 그다음에 욕구 또는 필요. 예, 나의 욕구. 그다음에 4번째가 부탁.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좋은 대화다. 뭐 이렇게 OX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화시켜서 상대방에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나의 그 말의 참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빨리 알아챌 수 있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서로 갈등을 좀 덜 겪고 서로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상대방에게 연민을 느끼고 연민으로 다가설 준비가 되어 있는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대화가 이것이다 라고 마셜 박사는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MVC 비폭력 대화로 말하는 방법입니다. 네. 내가 말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거였고요. 근데 이제 이 뒤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뭐냐면 MVC 비폭력 대화를 적용해서 듣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MVC의 두 번째 측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런 관찰, 느낌, 필요, 부탁을 적용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가 그거였죠. 나도 상대방에게서 관찰, 느낌, 필요, 부탁 4가지 요소를 찾아내는 겁니다. 대화를 나눌 때. 그리고 그 찾아내고 그걸 공감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런 걸 원하는구나. 나에게 이런 걸 부탁하는구나를 열린 마음으로 공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나는 비폭력 대화로 대화하고 싶지만 상대방은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도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강요한다거나 어떤 필요 당연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계속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하든 계속해서 이 MVC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오로지 연민의 마음으로 대화하는데 우리의 관심에 초점을 두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유일한 동기가 너와 공감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상대방이 느끼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 언젠가는 상대방도 나와 함께 비슷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민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이 비폭력 대화를 연습하고 실행해 가자는 거죠.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어렵죠.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 비폭력 대화 이제 국제 공인 인증 받은 그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집에서 목소리 언성 높이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막 10수년씩 이거를 연습하시고 남들한테 가르치는 분인데도 왜냐하면 평생에 체득되어 온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런 언어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모든 순간에 차분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이 한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실패했어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복귀하면서 내가 어느 타이밍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왜 그랬을까? 내가 여기서 화가 났구나. 근데 왜 화가 났을까? 내가 바라는 욕구가 이거였는데 이게 들어지지 않아서 화가 났구나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지금 자칼의 언어가 확 나왔다고 해서 실패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험 자체도 기린의 언어로 가기 위한 과정이고 우리 모두는 완벽하게 기린의 언어를 사용할 수는 없으니 연습을 하면서 기린의 언어로 가는 방향성을 갖고 살아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좀 바꿔서 관찰, 느낌, 필요, 부탁을 좀 집중해서 말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들을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고 듣는 게 공감하는 듣기의 첫 번째 단계거든요. 우리가 처음에도 그 관찰만 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들을 때도 판단하지 않고 관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대화에서 뭘 찾아내는. 이 과정이 너무 어렵고 맞아요. 그 말하기 연습이 진짜 많이 됐어도 상대방이 말할 때 그거를 공감하면서 듣지 못해서 버럭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 또 얘기하는데도 아마 이 팟캐스트 몇 년치를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같이 연습을 하는 데만 해도.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말에 공감할수록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느낄 수 있고요. 이 사람과 내가 통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상대방의 욕구나 느낌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를 더 많이 알 수 있겠죠. 어떻게 행동하면 이 사람과 갈등을 좀 줄일 수 있을까를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고요. 실제로 그 마셜 박사가 얘기하는 경험담들을 보면 뭐 강도를 만났거나 혹은 아주 극에 달한 갈등 상황,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막 극에 달해서 언제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이 공감 대화를 계속함으로써 상대방의 욕구를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든 경험들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가 공감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공격성이 누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좀 더 평화롭게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는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마샬 박사가 얘기하는 것은 비폭력 대화를 아주 많이 연습해서 체득하게 되면 누군가를 해치지 않으면서 자기의 분노를 표현할 방법들, 또 누군가를 보호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좀 자유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울 방법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폭력 대화의 방법을 통해서 감사 표현도 좀 더 익숙해질 수 있고 서로의 욕구를 기꺼운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해주고 싶어지는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이 세계는 정말 그 전쟁이 없어지지 않을까. 아무튼 습관적으로 나오는 어떤 툭 나오는 반응들을 대신할 수 있을 때까지 익숙해질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다. 전문가들조차 연습한다니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꼭 한번 비폭력 대화를 배워보시기를 바라고요. 전문가에게 배우시고 전문가와 함께 연습해보시고 또 이게 마셜 로젠버그 박사가 쓴 비폭력 대화 책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읽어보시고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비폭력 대화 센터가 있습니다. 그 네. 인터넷 홈페이지가 www.krmvc.org에 들어가면 그 각종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연습 모임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를 이렇게 몸에 익히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대요.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편하네. 저 사람은 내가 뭘 얘기하는지 금방 알아들어. 이렇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 비폭력 대화 국제공인 전문가와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분이 너무 좋은 사람 같은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제가 주변에서도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참 좋더라,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참 편하더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폭력 대화의 원칙과 비슷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내 마음을 잘 몰라준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내 말에 상처 입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지적한다, 뭐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갈등이 있는데 잘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다면 제가 함께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자기 대화에 적용을 해보고 비폭력 대화를 본격적으로 좀 그 단체가 함께 익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은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비폭력 대화 함께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평소 말을 어떻게 하고 있었나, 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내가 어떻게 듣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고, 전 들을수록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 나눌 때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비폭력 대화라는 단어가 좀
안 어울리게 번역된 말 같아요. 그래서 연민의 대화라고도 네, 그래서, 얘기한다고 예, 했죠. 연민이란 표현을 써주셨기 때문에 연민의 대화법이나 뭐 이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역시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많이 듣고 비폭력이니 폭력이니 고민할 거 없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핵심이네요. 경청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이 맞아요. 사람이 이 말을 왜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근데 같아요. 확실히 뭐 OX로 우리가 연습을 해보고 했지만 그렇게 될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야 근접한 네. 어떤 정답에 가까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장난처럼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좀 때로는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서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 좋을 문장들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게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요거보다 좀 더 상대방에게 덜 폭력적으로 다가서는 좀 더 기린의 언어로 다가설 문장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어휘가 더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유익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1, 2단계 때까지는 잘 따라가서 야 기린 간디가 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기린 3단계에서 일단 좀 어렵고 이게 훈련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까 엿장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직장에서 만약에 그 딱딱한 상사랑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나만 부하 직원이 비폭력 대화를 한다고 해서 그렇죠. 그 대화가 비폭력으로 흘러가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교육을 해줄 거면 전 직원에게 특히 상사 위주로 이런 거 좀 정말 추천합니다. 해줬으면 전직원 좋겠고. 교육. 네, 제가 좋아하는 그 일본의 한 애니메이션 작품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이 우주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지구에서 살 때보다 없던 능력이 새로 생기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능력을 그 작가는 어떤 능력이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이 서로 대화하지 않아도 서로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약간 텔레파시 같은 능력이 이제 생긴다라고 좋다. 하는데 이제 대화도 이제 폭력적이지 않고 결국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전쟁이 일어날 만한 상황도 전쟁이 안 일어나게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서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 저희가 서로 그걸 할 수 있는 수단은 대화인데 그 대화가 이렇게 폭력적이지 않게 비폭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훈련이 참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애니메이션은 뭐예요? 보고 싶다. 그거 제가 언젠가 에피소드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아껴놓는 거구나. 기대해 주십시오. 네. 비폭력 대화를 저는 대화법,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비폭력 대화를 정말 조금 배웠을 뿐이지만 문득 일상에서 이 방법을 되새기다 보면 제가 느끼는 분노나 실망 같은 이런 좀 부정적인 느낌들을 마주칠 때 제가 제 자신을 좀 더 잘 추스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런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말했구나라는 것을 조금 아주 대화로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까지 못 가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충분히 다가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꼭 추천해 드리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좀 더 특별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만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별책부록의 별책부록 비하인드 스토리 기대하시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안녕히 만나요.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중에 봐요.